조선 3편 세종대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늘이 내린 왕인가, 인간이 만든 성군인가. 지구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한 문자. 언어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발명품 중 하나라고. 급찬한 문자, 그 문자를 단 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눈이 거의 멀어가는 상태에서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생을 앓은 온갖 병마와 싸우면서. 그 이름 세종대왕. 우리는 그를 성군이라 부릅니다. 하늘이 내린 왕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만날 세종은 교과서 속의 완벽한 위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피바람 속에서 왕이 된 사람. 죽을 때까지 몸이 성한 날이 없었던 사람.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사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오직 백성만을 바라보았던 한 인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세종은 어떻게 왕이 되었나? 세종은 1397년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도,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맏형 양녕대군이 세자였고 둘째 형 효령대군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충녕대군, 즉 어린 세종은 그저 왕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충녕대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밥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심지어 몸이 아플 때도 글을 읽었습니다. 태종이 건강을 걱정해 책을 모두 치워버렸는데 병풍 뒤에 숨겨둔 책 한 권을 찾아내 수백 번을 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형들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충녕대군을 볼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가 왕의 그릇이구나. 결국 1418년 태종은 방탕한 생활을 일삼던 세자 양녕대군을 패하고 충녕대군을 새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2살의 충녕대군은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왕이 된 세종 앞에는 엄청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나라의 기틀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조선. 그리고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아버지 태종. 젊은 왕은 과연 무엇부터 해야 했을까요? 세종이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집현전을 감호한 것이었습니다. 집현전은 원래 고려 때부터 있던 학문 연구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것을 완전히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신분보다 능력을 우선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충분한 급여와 연구 시간을 주었습니다. 세종 자신도 매일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공부했습니다. 왕이 학자들과 밤새 학문을 논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까지 토론이 이어졌고 세종은 피곤한 기색 없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전하, 옥체를 보존하소서. 세종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세종의 이 태도는 집현전 학자들을 자극했습니다. 왕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게을러서야. 집현전에는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이 집현전에서 훗날 훈민정음을 만드는 학자들이 나왔습니다. 성삼문, 박백년, 신숙주. 이들이 세종과 함께 조선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꿈은 학문 그 자체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세종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몰랐습니다. 당시 조선은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한자는 배우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리는 어려운 문자였습니다. 귀족이나 관리들은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했지만 농사짓고 장사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백성들에게 한자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글을 몰라 호소하지 못하고 나라의 법을 몰라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후민접음 서문에 담긴 세종의 말입니다. 어여삐 여긴다는 말은 불쌍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세종은 글 못 읽는 백성들이 가엾어서 새 글자를 만들었다고 직접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집현전의 습자들조차 반대했습니다. 최만리라는 학자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중국의 문자를 놔두고 새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나 하는 짓이며 조선의 위상을 스스로 낮추는 일이라고. 세종은 직접 최만리를 불러 논쟁했습니다. 내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과 치름을 아느냐? 내가 이미 다 밝혀놓았거늘 어찌 새 문자가 학문의 방해가 된다 하느냐? 신하의 반대에도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를 거의 혼자 이끌었습니다.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문자 설계의 핵심 원리는 세종이 직접 연구했습니다.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뜨고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이처럼 문자를 만든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자는 세계에서 한글이 유일합니다. 1443년 훈민정음이 완성되었습니다. 1446년 온 세상에 반포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조선의 백성들은 자신의 말을 자신의 문자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민정음만이 세종의 업적이 아닙니다. 세종의 치세는 그야말로 조선 과학의 황금기였습니다. 장영실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그는 동래연의 관노 출신, 즉 관청 소속 노비였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그의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결정으로 장영실을 벼슬에 올리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장영실은 그 기대에 완벽하게 응답했습니다. 자경로, 즉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를 발명했습니다. 안부일구라 불리는 해시계도 만들었습니다. 이 해시계는 길거리에 설치하여 글을 모르는 백성들도 쉽게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우량계, 추구기가 탄생했습니다. 비가 얼마나 오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도구였습니다.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었던 조선에서 강수량 측정은 곧 흉년과 풍년을 예측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추구기 발명은 서양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국방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북쪽 국경의 여진족이 끊임없이 침범하자 최윤덕과 김종서 장군을 보내 사군과 육진을 개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한반도의 북쪽 국경선,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그 경제선이 바로 세종 때 완성된 것입니다. 남쪽으로는 이종무 장군을 보내 왜구의 근거지인 스시마 섬을 정벌했습니다. 세종은 문과 무를 함께 갖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빛나는 업적들 뒤에는 아무도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세종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병마와 슬픔 속의 세종. 세종은 평생 동안 끊임없이 아팠습니다. 당뇨, 안질, 부종, 피부병, 요통. 조선 왕 조실록에 기록된 세종의 병명만 해도 수십 가지에 달합니다. 특히 눈 질환이 심각해서 말년에는 거의 앞을 보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을 완성할 무렵 세종의 눈은 이미 크게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신하들이 쉬시라 권해도 세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책을 놓지 않았고 토론을 멈추지 않았으며 새로운 연구 과제를 끊임없이 냈습니다. 병든 몸으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개인적인 슬픔도 컸습니다. 세종이 가장 사랑했던 왕비 소원왕후가 144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교롭게도 훈민정음이 반포된 바로 그 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해. 세종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세종은 슬픔을 억누르며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직접 진두지휘했습니다. 왕비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산불가를 직접 지었습니다. 이것이 훈민정음으로 쓰인 가장 초기의 문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말년의 세종은 더 이상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나라의 일은 세자, 즉 훗날의 문종에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세종의 머릿속에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더 하자. 그는 끝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남긴 업적들입니다. 1450년 세종대왕은 54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던 32년 동안 조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자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자막을 읽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의 뿌리에 세종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추구기는 오늘날 기상청이 강수량을 측정하는 원리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자경루와 앙부일스로 대표되는 천문과학은 조선을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과학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영토가 확정되었습니다. 사군육진의 개척으로 완성된 북방 국경선은 지금도 우리 땅의 경계입니다. 음악과 예술도 꽃피었습니다. 세종은 직접 새로운 악을 작곡하고 악보를 정리했습니다. 정관보라는 독창적인 악보 기보법도 세종이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악보책이었습니다. 농업기술서, 농사직서를 편찬하여 전국 각지의 농법을 집대성했습니다. 각 지역 농부들의 경험을 직접 수집하여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백성들이 더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학서 향약 집성반을 편찬하여 중국 약재에 의존하던 의료 체계를 조선의 약초로 대체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값비싼 중국 약을 살 수 없는 가난한 백성들도 조선 땅에서 나는 약초로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이 남긴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업적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을 성군이라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이룬 모든 것이 오직 백성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주국이는 농사짓는 백성이 덜 굶도록, 의학서는 아픈 백성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농업서는 백성이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세종은 모든 결정의 중심에 언제나 백성을 두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아팠고 슬픔도 많았으며 때로는 신하들과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한 인간이 품은 꿈은 완전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수 있는 나라,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배고픈 사람이 없는 나라. 지금으로부터 580여 년 전, 한 왕이 그 꿈을 위해 병든 몸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가 만든 문자로 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세종의 아들이자 조선의 문화를 이어받은 단종과 그를 몰아낸 수양대군 세조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어린 왕과 야망 있는 수프 사이에서 벌어진 비극. 사육신의 충절과 피의 숙청. 다음 편은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 편에서 만나요. 역사는 계속됩니다. 제임스 TV였습니다.